이번 주가 지나면 60 며칠로 줄어들죠. 2달 앞으로 남아왔습니다, 이제. 자, 이때까지 공부 안 한 사람도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 뻥이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뭐 한 며칠 남았으니까 며칠 쉬다가 2달만 딱 머리 싸매고 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유권부터 들어갈 차례죠.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소유권은 크게 세 문제로 옵니다. 세 문제. 일단 시어치도 공유는 나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공동소유 중에서 합유 나오고 공유 나왔지만은 보통의 경우 우리 할 수 있는 게 공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소리가 작아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취득시효도 뭐 한 3년에 2문제 정도 나오는 것이고, 그거 외에 상린관계나 합유에서 첨부에서 나온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3문제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왜? 84페이지를 안 했습니까? 점유권에서 점유보호청구권 안 했다는 거니까? 점유보호청구는 앞에서 하면서 같이 했지 않습니까? 좀 이따가 그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할 때는 다 같이 86페이지를 해놓고 꼭 하게 되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몇몇 사람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만큼 복습을 안 한다는 거죠. 예습도 안 할 뿐더러 어디 할지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야간 점유권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먼저 소유권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하고 나서 점유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거. 자, 지하시설 할 때는 임의태를 둬라. 이런 거는 다 임의규정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하시설은 임의태고 지하실 공사는 기표의 반 이상을 띄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2번 통행권은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에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된, 이거 지금 3번 이거는 다 법조문입니다. 자, 예컨대 갑과리 서로 인지터로 이웃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하고 있을 때 요 갑과 사이에 경계표나 담 등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때 통상 경계표나 담입니다. 통상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때는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러면 절반씩 부담하니까 요거는 누구 소유에 속하는다? 인지 소유자 공유에 속합니다. 공유에 속하지만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3번입니다. 그런데 갑이 나는 부자다. 그래서 이 통상보다 높이를 높게 하고 싶다. 아니면 방화벽을 설치하고 싶다. 아니면 여기 전기시설을 하고 싶다. 이런 게 특수담이라고 합니다. 특수담을 설치하고 싶으면 누가 하느냐? 자기 비용으로 하면 됩니다. 특수담을 설치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비용으로 설치하면 되고, 자기 비용으로 설치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공유가 아니고 그 사람 단독 소유에 속합니다. 그게 3번 이야기입니다.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하게 할 수 있고, 높이도 높게 할 수 있고,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상린관계는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이용하는 용익권자 모두에게 상린관계 적용됩니다. 다음에 5번 경계로부터 반미터를 띄우라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 이를 위반했다. 그러면 철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건물이 완성되었거나 축조, 그러니까 착수 1년이 경과했을 때는 철거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법조문입니다. 다음에 상린관계에 관한 것, 다른 거는 뭐 보면 될 것이고, 3번을 봅니다. 3번은 1번을 방금 했었고, 다음에 2번 제가 지하실 공사는 기표의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3번 이게 임미션 금지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할 조치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다음에 기존 경계표나 담이 있는 경우 한쪽 토지 소유자만의 의사만으로 새로운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지금 이게 기존의 경계표나 담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갑이 우리 이 담을 걸고 새 담 지읍시다 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상대방 어른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게 4번 이야기입니다. 한쪽 토지 소유자의 사만으로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기존의 경계표나 담이 없다. 그럴 때는 담 설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이럴 때는 가능합니다. 그게 5번입니다. 토지 경계표나 담이 없는 경우 인접 소유자는 공동비호로 통상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일방 단독 소유입니다. 지금 이거는 공유일 때고 만일 일방 단독 소유일 때는 갑은 내 기존 건물을 기존 담을 철거하고 세단 신축합시다 할 때는 인지 소유자 어른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요거는 공유일 때 그렇고 단독 소유일 때는 철거할 뜻을 명백히 하면 그럴 때는 철거에 응해 줘야 되고 세단 설치해 줘야 됩니다. 자, 그게 4번, 5번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4번부터가 주의토지 퇴행권입니다. 주의토지 퇴행권은 조금 전에 나왔듯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거나 인정되는 게 통로가 있더라도 통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다음에 통로를 개설하는데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 때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할 수는 없다. 주의토지 퇴행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토지 통로를 배타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지 소유자처럼 통행지 소유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라도 통행에 방해되면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통로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통로는 기존 이용시설에 따라서 즉 통행지에 근데 건물이 신축된다 등 이용 방법에 따라서 통로는 이동될 수 있다. 다음에 통로를 개설하더라도 공짜는 아니다. 보상은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주의토지 퇴행권입니다. 자, 그럴 때 방금 보통 통행권 219조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무상으로 통행할 경우도 있다. 어떨 때냐? 공유물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할 때는 분할 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때는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 이 무상 토지 퇴행권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정되지 성계인에게는 정되지 않는다. 그게 1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통행자의 특정 성계인에게도 적용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다음에 2번 공로를 개설할 때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야 된다. 다음에 3번처럼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주의토지 퇴행권의 범위는 어느 내에서 할 것이냐? 그것은 현재 토지용법의 범위 내에서 현재 그 토지가 무슨 용도로 따라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 내에서 한목적절로 결정한다. 그래서 장래 이용상을 미리 고려할 필요도 없고 4번처럼 건축법에 정하는 도로의 폭이 있더라도 그것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건축법과도 관계없습니다. 현재 토지용법의 이용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그러면 됩니다. 5번 통행권이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공로가 개설되면 통행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5번이 작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 2번에 보면 현재 토지용법 물론이고 장래 이용상도 미리 대비한다. 그게 답입니다. 현재 무슨 토지를 사용되는지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장래 건물이 신축될 예정이라 해서 장래 이용상을 미리 대비할 필요는 없다. 그게 2번입니다.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두세 번 나왔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다음에 3번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기능을 하지 못하면 할 수 있다. 4번 인정되더라도 개설이나 유지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된다. 5번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을 설치하면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방금 다 했던 겁니다. 다음에 6분의 1번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제일 답으로 많이 나온 겁니다. 보상은 누가 청구하느냐?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자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으로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보상 청구할 수 없다. 시험에 제일 답으로 많이 나온 겁니다.
2번은 방금 했습니다. 3번 또 했습니다. 자, 다음에 4번입니다. 주의 토지 퇴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할 보상액은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그것은 거기 보면 주의 토지 퇴행권이 인정되는 당시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통행지 임료 상량을 기준해야 된다. 결국은 현재 지금 그 토지가 현실적으로 이용되는 상태에 따른 통행지 임료 상량액을 기준해야 되지. 7번에 4번을 보십시오. 7번의 4번 문제를 보면 의리가백에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통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지를 뭐로 평가해서 도로로 평가해서 산정한 임료 상량을 집어하면 안 됩니다.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면 그 여러분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면 토지 가격은 사실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면 가격 평가할까 할까요? 실무 경험이 없으니까. 자, 100평입니다. 자, 100평인데 지금 이 100평 중에 100평이 지금 갑이 갖고 있는데 갑이 갖고 있던 100평 중에 20평은 지금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요. 공로로 제공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토지를 을이 매수할 때 매수하면 몇 평이 매수되느냐? 100평이 매수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가격을 정할 때는 몇 평만 정한다? 80평밖에 안 정합니다. 왜냐? 나머지 이 도로로 제공되는 땅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가격으로 산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로로 제공되고 있으면 그 땅값은 완전히 똥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주의 토지 대행권을 행사할 때 보상을 해줄 때 도로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뭐로 산정해가지고 그 토지 용도를 뭐로 사용해서 도로로 사용해서 산정하게 되면 손해액이 완전히 똥값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로로 단지 통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행지를 뭐로 평가하지 말고 도로로 평가해서 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6번의 4번처럼 그게 현실적인 이용 상태에 따른 통행지 임료 상량력을 기준해야 되지 도로로 평가해서 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예컨대 여기가 지금 X 토지고 Y 토지다. 근데 명동입니다. 명동 상업은행 부지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평당 1억 5천 나갔어요. 그럼 지금 평당 2억 나가겠죠. 근데 여기 지금 X 토지에다가 여기에 통로를 개설해 줍니다. 그럼 통로 할 수 없이 개설해 줄 때 뭘 받아야 된다? 방금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상해 줄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지금 옆에는 지금 63층 빌딩이 올라가고 있고 토지 빌려주는데 평당 500만 원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통로를 개설해 줄 때도 얼마 줘야 된다? 500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도로로 평가해서 똥값으로 해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로로 산정해서 손해액 산정하지 말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게 4번, 6번의 4번과 7번의 4번 내용입니다. 다음에 6번의 5번. 통행권자는 통행지를 배타조로 점유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배타조로 점유하면 통행지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타조로 점유할 수는 없다. 통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 그게 판례입니다. 통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지 통행지를 배타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까지가 주의 토지 퇴행권입니다. 읽어보시면 다 아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9번부터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는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9번에 1번 보면 국유 일반재산, 흔히 옛날에 말하던 잡종재산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시효 완성 당시 일반재산이라도 그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이 되면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2번은 조금 이따가 볼 것이고, 다음에 3번 분필 절차 밟지 않는 한필 토지 일부도 시효 취득 목적이 될 수 있다. 됩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한필 일부가 안 되지만 점유 취득시효는 한필 일부도 가능하다. 다음에 4번 시효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경됐다. 시효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경됐다. 그럴 때는 기산점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시효기간 만료 전후를 걸쳐서 등기명인이 변경이 없을 때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오늘부터 거꾸로 역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이 있을 때는 항상 최초 점유 개시 시부터 기산해야 되지 임의 시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시효기간 만료 당시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시효취득 완성을 주장해서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됐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우리 민법 245조는 등기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어리 소유여사로 갑 소유 토지를 소유 병원 공연하게 점유하더라도 등기야만 소유권 취득합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 후 이 점유자가 갖고 있는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입니다. 아직까지 등기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이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정인에게만 주장한다. 누구한테만 주장하느냐? 항상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주장합니다. 그리고 10년간 행사하자면 소멸시효에 해당됩니다. 단 판례가 시효취득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또한 소멸시효 걸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점유가 상실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근데 어리 시효 완성 후 등기하지 않고 요거 토지를 처분해서 점유를 병에게 승계시켜 줬습니다. 이럴 때 점유를 승계받은 병은 요 어리 갖고 있던 등기 청구권을 병 자신이 행사해서 자기 앞으로 직접 등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 됩니다. 점유를 승계받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승계되지 않습니까? 병은 직접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어른 할 수 있느냐? 어른 지금 현재 점유가 상실됐어요. 그러면 점유가 상실됐다 해서 이미 취득했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까? 결국은 누가 행사하느냐? 어리 여전히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은 어리 갖고 있는 권리를 대의 행사할 수 있다. 그게 5번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10분의 2번입니다. 시효 완성되면 그 효력은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합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수취했던 과실이나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했다. 소유권에 관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 소유권에 관해서는 할 수 없느냐? 등기하기 전까지는 아직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 후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어리 시효 완성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리 점유하는 토지 위에 무단으로 담장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담장을 설치할 경우 이 어른 소유권에 관해서 방해 제거로서 담장 철거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등기하기 전까지는 아직 소유권이 없으니까 아니 됩니다. 그럼 담장 철거할 수 없느냐?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대신 어른 목적물을 점유하니까 점유권에 관해서 담장 철거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3번처럼 소유권에 관해서는 철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점유권에 관해서 행사를 하는 게 판례입니다. 다음에 4번 취득시효 완성 전에 등기명인이 변경된다. 완성 전에는 등기명인이 아무리 변경되더라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도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미등기 부동산도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다음에 11번에 1번은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 취득시효와는 달리 선이 무과실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2번은 임대차니까 당연히 타주점유입니다. 3번을 봅니다. 시효 취득자가 시효 취득 당시 원인 무효인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시효이익 포기한 경우 포기 효과가 발생한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시효 취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효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시효 완성이 됐는데 등기부상 소유자가 등기를 갖고 있지만 무효등기다. 예컨대 갑의 등기 서류가 위조돼서 현재 병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그럼 이 등기는 무효등기입니다. 시효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무효등기일 경우 그 자를 상대로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진정한 소유자에게 주장해야 되지 무효인 등기 무권리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요 어른 갑을 대의해서 병 앞으로 된 등기를 말소해서 등기를 갑에게 회복한 다음에
병에게 시효취득 주장할 수, 갑에게 시효취득 주장합니다. 이 병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마찬가지다. 시효취득을 병에게 주장 못하듯이 시효이익 포기도 병에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시효취득자가 시효취득 당시 원인무효인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포기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파산됐다 되어 있을 겁니다. 시효 완성이 되는데 등기 빨리 청구하면 됩니다. 근데 등기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파산이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파산자는 자기 부동산이라도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갑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가입됩니다. 이 파산재단을 관리하는 사람이 파산관제인입니다. 그럼 이 파산관제인에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파산관제인도 마치 시효 완성 후 등기명인이 변경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시효취득 주장할 수 없다. 맞습니다. 5번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는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 걸리지를 않습니다. 12번입니다. 갑이 을 소유 토지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자, 그게 1, 2, 3번은 다 했던 겁니다. 1번은 평온 공년 추정될 것이고, 다음에 2번은 보나 등기하지 않고 소유권 주장한다니까 벌써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 사망했습니다. 상속받았다.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같죠? 따라서 상속인에게는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 후 등기명인이 변경됐다는 것은 특정 승계를 말하지 포괄승계는 변경된 게 아닙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이제 시효 완성 후 등기명인이 변경됐을 때 시효 완성이 됐다. 그렇다 할지라도 등기하기 전까지 누가 소유자냐? 갑이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갑이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자니까 이걸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해서 제3자 병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라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갑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자는 갑이니까.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른 병에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설사 병이 을이 시효취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병에게는 시효취득 주장 못합니다. 그럴 때 이 을은 갑에게 무슨 책임 물을 수 있냐? 원칙적으로 책임 묻지 못합니다. 왜냐? 등기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갑이 소유자니까 지 물건 지가 처분하는 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을이 갑에게 내가 시효취득했다고 그 권리를 주장 행사합니다. 주장 행사했다는 이 말은 이때는 을이 갑에게 내가 시효취됐다고 그 권리를 주장 행사했습니다. 그럼 갑은 을이 시효취됐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등기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에게 처분해서 이행불능 만들었다는 것은 의무가 있는 자가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되면 뭐 된다? 배임행위입니다. 배임행위는 불법행위 때문에 이때는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을이 그 권리를 주장 행사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혹은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나옵니다. 어느 경우나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에 나왔듯이 재작년에 나왔죠.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하지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는 없다. 왜냐? 시효가 완성됐다 해서 채권 채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외적으로 만일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입니다.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른 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을 대의해서 병 앞으로 된 등기를 말소한 다음 갑에게 회복한 다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번에 4번을 보면 시효 완성 후 을이 병에게 매도하여서 이전 등기했다. 을은 갑에게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지지 않는다. 5번
병이 갑의 취독시효 완성을 알면서 적극 가담해서 취득했다. 적극 가담이란 놈의 알이 놓으면 항상 103조입니다. 자, 다음에 13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시효 완성된데 을로부터 갑에게 등기가 되기 전에 병으로 이전 등기됐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효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을 소유 토지입니다. 갑이 시효가 완성됐다. 왼쪽하고 똑같습니다. 시효 완성되고 등기하기 전에 시효 등기부상 명의자 을이 이를 병에게 처분해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글자 똑같습니다. 자, 이럴 때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한다. 틀렸다. 아까 말했습니다. 지금 갑이 병에게 시효 취득 못한다 해서 갑이 을에게 갖고 있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갑은 을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을은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지 을이 갑에게 갖고 있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가 됐든 다시 등기가 을에게 회복되면 갑은 여전히 을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두세 번 나왔습니다. 답으로 2번과 3번 나왔어요. 1번 상실한다 틀렸고 2번 후에 어떤 사유로 을에게 다시 등기가 회복되면 여전히 갑은 을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갑은 병에게는 시효 취득 주장 못합니다. 4번 갑이 소유권 변동 시, 즉 이 말은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되고 난 뒤에도 계속 갑이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소유자 변동 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다시 2차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년 되면 재차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있다. 4번 그래서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점유 취득 기한이 완성된 경우에도 병에게는 주장 못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5번은 채무불능이라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이라 했습니다. 다음에 을은 갑 소유로 된 토지를 20년 점유했다. 여기는 이제 을과 갑이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을이 갑 소유 토지를 20년 점유했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자, 1번 을 명의로 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는 갑은 여전히 득법한 소유자로서 행사할 수 있다. 2번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을이 시효 완성 후 어떤 사정으로 점유를 잃었다면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회수해서 을에게 돌려줄 의무를 부담한다. 뭔 소리입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을에게 등기만 해주면 되지 점유를 회수해서 이전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근저당이 설정됐다. 그럴 때 을이 변자했다면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시효 완성 후에 변경된 게 2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시효 완성됐다. 그런데 등기부상 소유자 갑이 병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될 망정 소유자는 누구냐?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을은 내가 시효체됐다고 그 권리를 주장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등기했으면 소유자는 누구냐?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이 등기부에 있는 저당권은 소멸되느냐? 소멸되지 않습니다. 마치 시효 완성 후 등기 명령이 변경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을 실행하면 을의 소유권은 날아가니까 대신 변제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을이 갑에게 네가 빌린 돈을 내가 대신 변제했으니까 갚아달라 구상권 행사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저당권은 을의 부담이지 갑의 부담은 아닙니다. 갑은 그냥 을에게 등기만 해주면 자기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시험에 답으로 출제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시효 완성 후 등기부상 소유자가 세금을 체납했기 때문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압류 등기가 들어왔다. 압류 등기가 들어왔을 망정 소유자는 누구냐? 갑입니다.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내가 시효치대했다고 그 권리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은 갑 A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인이 변경된 것과 같습니다.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14번에 건저당 설정됐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5번 봅니다. 14번에 5번을 보면 시효 완성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압류됐다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줄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답입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을이 취득 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즉 시효 완성된 사실도 모르고 갑에게 이 X 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럴 때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시효이익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판례할 때 다 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고. 다 여기까지입니다. 15번은 효과입니다. 취득 시효 경과 후, 이것도 점유할 때 했습니다. 부동산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매수 제의하면 시효이익 포기한 것으로 봅니까? 아니죠. 매수 제의에 따라서 시효이익 포기도 아니고 매수 제의에 따라서 자조점유 추정이 깨어지는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하는 겁니다. 2번 시효기간 진행 중에 체결되어 가등기에서 보존된 매매약상 매수인의 지는 소멸한다.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다. 따라서 전주에 제한되는 권리는 전부 다 소멸합니다. 따라서 시효 기간 중에 가등기에서 보존된 매매약상 매수인이 할지라도 승계인에만 주장하지 원시 취득자에게는 주장 못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전 등기하지 않고 보존 등기합니다. 근데 새로운 소유자가 어떻게 주장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효 기간 만료 후에 등기 명인이 변경되면 그자를 주장 못하죠. 그러나 시효 기간 만료 전에 등기 명인이 변경되더라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상대방 소유를 인정하고 소를 지하했습니다. 이럴 때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자, 4번, 5번은 앞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1, 2, 3번만 하면 됩니다. 요게 시효 완성 후 효과입니다. 시효 완성 전에 있던 거는 전부 다 소멸되고 시효 완성 후의 거는 내가 인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6, 17번은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 취득시효와는 달리 점유만 해서는 안 되고 등기까지 하고 있어야 됩니다. 몇 년이 되느냐? 10년이 됩니다. 그럴 때 점유의 승계를 인정하듯이 등기의 승계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등기는 등기대로 승계받아서 10년, 점유는 점유대로 승계받아서 10년이 됩니다. 따라서 각각 10년이면 되지 딸을 갖춰서 10년일 필요는 없다. 두 번째,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 취득시효와는 달리 선이고 무과실해야 됩니다.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 그럼 언제 선이 무과실해야 되냐? 점유 개시 당시만 선이 무과실하면 됩니다. 다음에 다른 거는 다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이 아니 된다. 시효 취득자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점유 개시 당시만 선이 무과실하면 됩니다. 1번 때를 갖춰야 된다. 틀렸습니다. 2번처럼 앞 등기 명의까지 합해서 10년이면 됩니다. 다음에 4번을 먼저 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으로서 등기한 자란 무효등기라도 무방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효일 필요는 없고 무효등기라도 유방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7번의 5번입니다. 이중 보존 등기의 경우 무효인 후 보존 등기에서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무효라도 되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17번의 3번입니다. 상속인은 등기 없이도 피상속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부 취득시효 조장할 수 있습니다.
17번에 4번을 보면 등기부 취득시에서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시효취득세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이 됩니다. 자, 요게 3, 4, 5번입니다. 다시 16번을 가봅니다. 16번에 3번이 문제됩니다. 등기부 취득시 할 때, 우리가 시효취득할 때는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취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도 출제됐으니까 맞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취득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었냐면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요. 그래서 수탁자가 매매의 당사자가 돼서 상대방과 매매하고 물건 변동은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흔히 무슨 신탁이라 하냐면 계약명의신탁이라 그럽니다. 이게 계약명의신탁입니다. 그럼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느냐? 항상 등기는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명법 시행되기 전에는 두 사람 사이의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자입니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자가 신탁자입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당신과 나 사이에는 무슨 신탁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내가 뭐라고? 소유자다. 그런데 신탁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요때 신탁자는 자기 소유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냐?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 됩니다. 이 경우 을이 적법 유효하게 등기를 마쳤어요. 이렇게 그게 지금 4번이 그 이야기입니다. 3번. 부동산에 관해서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뭘 취득했다?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적법 유효하게 마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자기 앞으로 뭐가 됐다 해서 점유가 되고 등기가 됐다 해서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하면 되게 안 해요, 되게. 예? 이렇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점유 취득시효 주장하기나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소유여사로서 점유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적법하게 뭘 취득했다?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효취득 요건이 되는 점유라고 보죠. 소유여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 였다고 실상할 수 있냐면, 그럼 만일 이 토지 위에다가 A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10년이 돼서 나는 내 토지 뭐 했다?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하면 그 토지 위에 있던 제한되는 권리는 전부 다 소멸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취득했다. 그럼 맞다 그래야 됩니다.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거 맞는데 적법 유효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자의 점유는 시효취득 기초가 되는 점유로 볼 수 없습니다. 요거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16번에 3번은 특별히 외워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명의 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자기 소유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점유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점유취득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에 17번에 1번 시효 완성 후 등기가 말소됐다. 소유권 상실한다. 틀립니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시효 완성 후 등기가 말소됐다 해서 이미 취득했던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2번은 판례입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동산 처분 권한을 조사했더라면 그 처분 권한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 원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매도인이 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럼 살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알아보지 않았다. 그러면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과실이 있으면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이 무과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과실이 있으면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지금 시효체득에 관해서 무려 8번부터 17번까지 했습니다. 8번부터 17번까지 했다는 거의 10문제 했습니다. 그래도 또 시효체득 하면 문제 또 나올 수도 또 많습니다. 이거 많거든. 그러니까 하려면 한정 없이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지금 27회, 여러분 칠 때가 28회니까 지금까지 27번 시험을 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20번 정도가 시효체득이 나왔어요. 근데 시효체득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같은 게 나오니까 지금 거의 다 답이 중복돼서 나옵니다. 거의 옛날 답이 다 한 번씩 나온 게 아니고 그것보다 지금 2번 내지 3번째 답이 나옵니다. 7년 전에 나왔던 답 나온다든지 이렇게 나오니까 자꾸 새로운 거 하기보다는 일단 여기 걸 문제를 하고 완벽하게 맞추고 난 다음에 다시 나오면 문제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시효체득 마칩니다. 18번은 부합입니다. 부합, 혼화, 가공, 합해서 첨부라고 합니다. 첨부 중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부합, 혼화, 가공은 법조문만 읽으면 되겠죠. 그 부합 중에서도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부동산의 부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의 부합 나옵니다.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된다? 네?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이게 대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귀속된다고?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물건은 동산만 될까요? 부동산도 될까요? 판례는 부동산에 부동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은 토지 아니면 뭐가 있다? 건물입니다. 그래서 먼저 토지를 볼 것 같으면 소유 토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무단으로 수목을 식재했다. 이 나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예? 가격이 부동산에 동산이 부속됐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물을 신축했다. 무단으로. 토지에 부합된다 안 된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은 절대 토지의 부합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자기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가 원시 지도합니다. 설사 분할로 신축하더라도 을이 법률상 소유자입니다. 187조에 따라 취득합니다. 다음에 무단으로 심었다. 그런데 농작물을 심었다. 그럼 이건 누구냐? 그것은 경작자 소유랍니다. 농작물만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무단으로 식재하더라도 경작자 소유가 됩니다. 이 세 개가 항상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대오라고 원칙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외입니다. 그런 겁니다. 토지의 부합입니다. 여기서 이제 갑이 을에게 토지를 빌려줬어요. 임대줬습니다. 임차인이 식재했습니다. 누구 거다? 임차인 소유입니다. 왜 똑같은데 안 되느냐? 임차인은 토지를 사용할 정단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단 권한에서 부속된 것은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부합시킨 자의 소유로 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 토지, 나무 시효가 내 거 될 것 같으면 토지 빌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전부 다 나무 신고 보지. 그래서 임차인, 치상권자, 전세권자 등이 식재한 것은 뭐가 되지 않는다?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일 이게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승낙만 받았어요. 토지 소유자인 승낙을 받지 않고. 그래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 갑의 입장에서는 병은 불법 점유입니다. 따라서 병은 나무 소유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다시 토지 아니면 뭐가 있냐?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건물은 정단 권한 없이 부합시킨 주가 없죠. 일단 정단 권한 없이 부합시켰으면 누구 소유에 속한다? 건물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은 문제없고 대부분의 100% 정단 권한이 있어 나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정개축한 겁니다. 자, 분명히 어른 정단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단 권한 있습니다. 그러면 정단 권한에서 부속된 이 정개축 부분은 부합이 안 되고 을 소유가 되느냐? 그럼 을 소유가 된다는 건 한동 건물 일부가 소유권의 객체가 되니까 구분 소유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상, 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부합이 되지 않고 부합시킨 을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단 권원에서 부속시키더라도 그것이 구조상 이용상 뭐가 없다? 독립성이 없으면 그냥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건물은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18번의 1번입니다. 18번의 1번이 아니고 2번을 먼저 봐주십시오. 갑은 토지를 을에게 임대고 병은 을의 승낙을 받았지만 토지 소유자가 갑의 승낙을 받지 않고 나무를 심었다. 그럼 병은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3번은 키포인트가 농작물입니다. 농작물은 누구한테 계속된다? 경작자에게 계속됩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 을은 갑에게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했으니까 부당이득 내지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농작물의 소유권이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지 남의 토지를 불법으로 경작했으니까 손해배상은 해줘야 되죠. 이것마저 해주지 않으면 모든 다리다가 남의 땅에 뭘 심을 거다? 배추 다 심을 거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을 주자는 거지. 4번은 키포인트가 쪽파죠. 이렇게 농작물 미분리 과실은 분리하기 전이란 토지에 정착됐다는 거죠. 이렇게 미분리 과실이란 농작물도 뭘 갖추면? 명인 방법을 갖추면 토지와는 별개의 거래 객체가 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명인 방법을 갖추면 됩니다. 5번은 권한은 없으니까 문제없고. 자, 1번 갑니다. 갑은 자기 소유의 대지와 그 지상 2층 건물에 을에게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의 3층 부분을 청축하고 표시 변경 등기를 했다. 표시 변경 등기했다는 것은 그 청축된 부분을 계속 한 동의 건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한 동의 건물이니까 부합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계속 그 3층 부분에도 미친다? 미칩니다. 뒤에 부합된 부분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치는 겁니다.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했으니까. 19번의 1번은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면 주된 동산 소유자에게 기속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에 따라 합성물을 공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액이라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2번은 뭐 문제없고 3번, 4번을 보면 건물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의해서 청축을 하였더라도 정축 부분이 기존 건물 뭐가 됐다? 구성 부분이 됐다. 그럼 정축 부분은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단 권원이 있더라도 아니 됩니다. 그러나 4번처럼 권원에 의해서 정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때는 그럴 때는 정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항상 그래서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만일 독립성을 갖췄다 그러면 그럴 때는 자기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예컨대 임차인 소유에 속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5번 정축 당시는 독립성이 없었지만 그 후에 구조 변경 등으로 독립한 객체성을 취득했으면 그 정축 부분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한동 건물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게 되면 그때는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합만 잘 보면 됩니다. 나머지 동산과 동산은 방금 말했죠. 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된 동산이 가지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공유합니다. 가공은 누구 소유에 속한다? 가공자 소유에 속합니다. 다만 가공은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합니다. 가공을이란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일 때는 누구 소유에 속한다? 그럴 때는 가공자 소유로 속합니다. 21번은 유실물은 몇 개월입니까? 6개월입니다. 매장물은 1년입니다. 자, 2번 타인 토지나 기타 물건에서 매장물을 발견했다. 그럴 때는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띵 한다고 그랬습니다. 절반띵 합니다. 다음에 22번 하나 더 봅니다. 1번은 자기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가 원칙적으로 원시 지도합니다. 건물은 항상 자기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완성한 자가 소유권을 지도합니다.
거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고 건축 허가를 누구 명의로 받은지 관계 없고 보존 등기를 누구 앞으로 한 것과 관계가 없이 항상 건물은 자기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완성한 자가 원시지다합니다. 따라서 갑과 할 사이에 갑이 갖고 있는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도급계약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런데 수급인 을이 자기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건물은 누구 소유가 되느냐? 을 소유가 됩니다. 자기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가 원시지다합니다. 건축허가를 갑명의로 받아도 관계없고 갑명의로 보존 등기하더라도 원시취득자는 누구다? 을입니다. 다만 외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동업계약할 때 을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뭘 했다? 특약했다. 갑이 취득한다고 특약하면 갑 소유입니다. 안 그러면 무조건 자기 노력과 비용으로 신축한답니다. 그래서 2번 수급인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어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건물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계속시키기로 했다? 합의했다. 그러면 합의했으면 그때는 도급인이 원시지도합니다. 다음에 채무 담보를 위해서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 건축 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 그때는 채권자가 원시지도한다. 맞습니까? 아니 지금 22번에 지금 답이 3번으로 되어 있잖아. 안 된다니까요. 지금 갑이 토지입니다. 갑의 토지가 있어요. 근데 돈을 빌렸어요. 이게 채권자입니다. 여기 누구다?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뭐한다? 신축해요. 누구 노력과 비용으로? 채무자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했다니까요. 그런데 채권 이렇게 되면 갑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채권자가 너가 그걸 매각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따라서 너 명의로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신축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누구 명의로 받는다? 지금 을 채권자 명의로 받잖아요. 건축허가를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받기로 했다니까. 맞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을이 원시치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방금 말했잖아. 건물은 누구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던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든 없든 누구 명의로 보존 등기했든 관계없다니까. 항상 자기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가 원시지도한다고. 그러니까 채권자가 원시지도한다 했으니까 틀렸지 않습니까? 채무자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했는데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이 갑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기를 을 명의로 했다. 채권자 명의로. 그는 양도담보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소유자는 누구고? 갑이고 등기를 담보의 목적으로 넘겨줬으니까 양도담보인 것이지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자기 노력과 비용으로 완성한 자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4번 건축공사가 중단돼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키포인트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아직까지 건물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어떨 때 건물이냐? 내기둥이 있고 주벽이 있고 지붕만 있으면 건물이라고 봅니다. 아직 그 정도로 이르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을 인도받으면 이거는 동산밖에 안 됩니다. 근데 동산을 인도받아서 자기 비용으로 노력과 건물을 완성한 수급인 돼 있죠? 그러면 누가 완성시켰다? 수급인. 그럼 그 수급인이 원시지도합니다. 자, 유류 저장 탱크는 대표적인 부합물입니다. 토지에 부합됩니다. 그래서 갑 소유 토지 주유소에 을이 유류 저장 탱크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유류 저장 탱크를 매수하기 전에는 소유자가 누구였다? 을. 토지 소유자는 갑이었다. 그런데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에 뭐가 됐다? 부합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 거에 되는 거다? 갑 소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탁 읽어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렴풋이 읽는다든지 그냥 이렇게 그냥 재미삼아 읽어보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뭐든지 정확하게 한번 딱 해가 처리를 해야 되지. 많이 봤던 얘기 듣기는 들었네.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제
100% 나오는 공률을 보기도 합니다. 좀 쉬었다고 봅니다.